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국 전투기에 충실한 고객이던 전 세계 20여 개국의 나라들이 모두 주문을 취소했기 때문인데요.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모두 대한민국의 전투기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수십 년 동안 미국이 장악해온 전투기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이름이 새겨진 계약서가 쏟아지자 미국 국방부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전 세계 주요 언론들은 한국 기술은 허풍에 불과하다라며 의혹 보도를 쏟아냈지만 나토 기술평가위원회는 냉정히 결론지었습니다. KF-21의 성능은 조작이 불가능한 사실이며 모든 수치는 객관적이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세계 최강 미국조차 경악하게 만든 대한민국 전투기의 숨겨진 진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에런슨이라고 합니다. 30년 넘게 미국 방위산업 분석가로 일하면서 전 세계 전투기 시장을 지켜봐온 전문가죠. 그런데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오만한 확신이 완전히 무너진 순간에 관한 것입니다. 작년 여름, 워싱턴 펜타곤 회의실은 긴급 소집된 전문가들로 가득 찼어요. 형광등 불빛이 번쩍이는 대형 스크린에는 믿기 힘든 숫자가 떠올랐습니다. 한국 KF-21 계약액 200억 달러 돌파라는 붉은색 글씨가 제 눈을 찔렀죠. 회의실 안공기는 무거웠고 누군가의 볼펜 똑딱거리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제 심장은 분노로 빠르게 뛰었어요.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여러분, 이건 일시적인 착시 현상일 뿐이에요. 제 목소리는 회의실 전체에 울렸죠. 한국이 만든 전투기가 인도네시아, UAE, 폴란드와 계약했다고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 방산업계를 잘 알고 있었어요. 20년 전 한국이 처음 T-50 고등훈련기를 개발했을 때도 지켜봤습니다. 당시 한국은 미국 로키드 마틴의 기술 지원을 받아 겨우 만들어냈죠. 독자 기술이라고 주장했지만 핵심 부품은 모두 미국산이었어요. 그런 한국이 갑자기 독립적인 전투기 강국이 되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마이클, 그런데 이 숫자들이 진짜라면 어떻게 하죠? 회의 참석자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한국은 결코 독자적인 전투기 강국이 될 수 없어요. 제가 이렇게 확신한 데는 이유가 있었죠. 전투기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에요. 수십만 개의 부품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첨단 시스템입니다. 특히 엔진, 레이더, 전자전 장비 같은 핵심 기술은 미국과 유럽 몇 개국만이 보유하고 있죠. 한국이 이 모든 걸 독자적으로 개발했다? 그건 마치 자전거만 만들던 회사가 갑자기 우주선을 만들었다는 것과 같은 말이었어요. 보세요. 여기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노트북을 열어 준비해온 프레젠테이션을 띄웠습니다. F-15 한 대 가격이 1억 달러를 넘어요. 그런데 KF-21은 6,500만 달러라고 주장하고 있죠. 화면에는 가격 비교 차트가 나타났어요. 이런 가격에 제대로 된 전투기를 만든다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회의실 안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도 제 분석에 동의하는 듯했죠. 하지만 스크린 속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인도네시아가 42대, UAE가 50대, 폴란드가 48대를 주문했다는 내용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그럼 이 계약들은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국방부 관계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어요. 정치적 제스처일 뿐이에요. 실제 인도까지는 절대 가지 못할 겁니다. 그때 존 카터 공군 준장이 회의실로 들어왔어요. 그의 표정은 심각했죠. 방금 확인했는데 한국이 이미 생산 라인을 풀가동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저는 여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존, 그건 쇼맨십이에요. 한국은 늘 그래왔잖아요. 제가 말했죠. 큰 소리치다가 결국 미국 기술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존 카터도 제 의견에 동의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의문이 피어올랐습니다. 정말 한국이 이번에는 다를까? 설마 정말로 독자 기술로 전투기를 만들어낸 걸까? 아니야, 그럴 리 없어요.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죠.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제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제가 직접 한국에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실체가 무엇인지 밝혀내겠어요. 회의실 사람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국방부 차관이 고개를 끄덕였죠. 좋습니다. 마이클, 당신이 가서 진실을 파헤쳐 주세요. 저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한국에 가면 그들의 허풍이 드러날 거라고요.
KF-21이라는 전투기가 얼마나 미완성 제품인지 증명해 보이겠다고 다짐했죠. 30년 경력이 저를 틀리게 하지 않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국행 비행기를 예약했어요. 인천공항으로 가는 직항편이었죠. 짐을 싸면서도 생각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교묘하게 포장했을까? 어떤 트릭을 숨기고 있을까?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워싱턴의 야경이 보였죠. 미국이 지켜온 항공우주 산업의 자존심을 한국이 흔들 수는 없다고 되뇌었습니다. 절대로요.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전화가 왔어요. 프랑스의 방산 컨설턴트 장 피에르 듀랑이었죠. 마이클, 한국에 간다고 들었네. 조심하게. 그가 말했어요. 무슨 뜻이죠? 한국인들은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줄 거야. 진실은 깊이 숨겨져 있을 거네. 저는 웃었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다 밝혀낼 겁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죠. 곧 출발할 비행기가 활주로에 대기하고 있었어요. 14시간의 비행 동안 저는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KF-21의 공식 스펙, 한국 언론 보도, 계약 내용들이었죠. 볼수록 의문점이 많았어요. AESA 레이더를 독자 개발했다고? 복좌형으로 무인기를 제어한다고? 모두 과장된 주장처럼 보였습니다. 기내식을 먹으면서도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옆자리 승객이 말을 걸었죠. 한국에 출장 가시나 봐요. 네, 일 때문에 갑니다. 무슨 일 하시는데요? 방위산업 관련 일을 합니다. 그 승객이 눈을 반짝였어요. 아, 그럼 KF-21 때문에 가시는 건가요? 요즘 한국이 대단하다던데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죠. 글쎄요. 직접 봐야 알겠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이었어요. 공항은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죠. 하지만 겉모습에 속으면 안 됩니다. 진짜 실력은 따로 있는 법이니까요. 호텔로 가는 택시 안에서 한국 뉴스를 봤어요. KF-21 첫 해외 인도분 생산 시작이라는 자막이 지나갔죠. 앵커는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이 드디어 전투기 수출국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었죠. 제가 진실을 밝혀내면 이 모든 환상이 깨질 겁니다. 한국은 결코 미국을 넘어설 수 없다는 걸 증명해 보이겠어요. 호텔 방에 짐을 풀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져 있었어요. 높은 빌딩들, 반짝이는 불빛들이 보였죠. 겉으로는 발전한 것 같지만 핵심 기술력은 여전히 부족할 거라 확신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한국항공우주 산업시설을 방문할 예정이었어요. 그곳에서 KF-21의 실체를 마주하게 되겠죠. 저는 노트북을 열고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KF-21 실체 분석 보고서라는 제목을 적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얼마나 틀렸는지를요. 제 30년 경력과 확신이 산산조각 날 거라는 걸 상상도 못했죠. 한국이 보여줄 것들이 제 세계관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거라는 걸 말입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여전히 오만했어요. 미국의 기술 우위는 영원할 거라 믿었죠. 한국은 그저 작은 도전자일 뿐이라고요. 곧 그들의 한계를 보여주겠다고 다짐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새벽 2시쯤 잠에서 깼어요. 왠지 불안한 마음이 들었죠. 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아침이 오면 모든 게 분명해질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경남 사천으로 향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본사가 있는 곳이었죠. 차창 밖으로 논밭이 지나가고 멀리 산들이 보였어요. 평화로운 풍경과 달리 제 마음은 전투태세였습니다. 오늘 그들의 거짓을 밝혀낼 거니까요. 공장 입구에 도착했을 때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수백 대의 트럭들이 줄지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컨테이너들이 하나씩 하역되고 있었죠. 경비원이 제 신분을 확인하는 동안 저는 물었어요. 무슨 물량이 이렇게 많습니까? 인도네시아랑 UAE 납품 준비요. 폴란드 것도 곧 시작한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정말로 생산이 진행되고 있다니요. 하지만 생산한다고 해서 제대로 된 전투기가 나오는 건 아니죠. 저는 회의적인 시선으로 공장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조립 라인은 놀라울 정도로 체계적이었어요. 작업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동체 조립, 날개 부착, 배선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완성된 기체가 도색 작업을 받고 있었어요. 인도네시아 공군 마크가 선명하게 보였죠. 안내를 맡은 김 과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한 달에 4대씩 생산하고 있어요. 내년에는 6대로 늘릴 계획이죠.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생산 속도보다 중요한 건 품질 아닙니까? 물론이죠. 그래서 각 기체마다 3,000시간 이상 테스트를 거칩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존 카터였죠. 마이클, 폴란드 신문 봤나? 무슨 일이죠? 일면에 KF-21이 나토 동부 최전선 배치된다고 대서특필했어. 저는 잠시 통화를 위해 밖으로 나왔습니다. 존의 목소리에는 불안이 묻어났어요. 이게 진짜라면 우리 F-16 수출이 타격받을 거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죠. 곧 취소될 계약이에요. 한국이 감당할 수 없어요. 존도 동의했습니다. 맞아. 전투기는 만드는 것보다 유지하는 게 더 어렵지. 한국에 그런 인프라가 있을 리 없어. 저는 전화를 끊고 다시 공장으로 들어갔어요. 더 자세히 살펴봐야겠다고 생각했죠. 품질 검사 구역으로 이동했습니다. 각종 계측 장비들이 즐비했어요. 엔지니어들이 모니터를 주시하며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죠. 한 화면에는 레이더 시험 결과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숫자들이 너무 좋아 보였어요. 조작된 게 아닐까 의심스러웠죠. 이 데이터가 진짜입니까? 제가 물었어요. 담당 엔지니어가 대답했습니다. 네, 실제 비행 테스트 결과예요. 국제 인증기관 IPEA에 진행했죠. 저는 믿지 않았어요. 서류상으로는 그럴듯해 보여도 실전은 다른 법이니까요. 점심시간이 되자 구내식당으로 안내받았습니다. 그곳에서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인도네시아 공군 조종사들이 이미 훈련을 받고 있다는 거였죠. UAE 정비사들도 교육 중이라고 했습니다. 폴란드는 다음 달에 첫 팀이 온다고요. 식사를 하면서도 의구심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이 모든 게 쇼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실제로 전투기가 인도되고 운용될 때까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오후에는 시험 비행을 참관했어요. KF-21 대가 활주로에서 대기하고 있었죠. 굉음과 함께 이륙하는 모습은 인상적이었습니다. 하늘로 치솟는 기체를 보며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적어도 날기는 난다고요. 하지만 전투기의 진짜 가치는 전투 능력이죠. 단순히 나는 것과 싸우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저는 관제탑으로 올라가 비행 데이터를 살펴봤어요. 고도, 속도, 기동성 수치들이 화면에 나타났죠. F-16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스텔스 기능은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준 스텔스 수준이에요. 레이더 반사 면적이 F-16의 3분의 1 정도죠. 안내자가 설명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F-35에는 미치는 수준이라고요. 저녁 무렵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KF-21은 생산 중이지만 기술적으로는 평범한 4.5세대 전투기라고 적었어요. 과대 포장된 성능, 검증되지 않은 신뢰성이라는 문구도 추가했죠. 호텔에 도착해서 미국 쪽에 이메일을 보냈어요.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곧 한계가 드러날 겁니다. 저는 확신했죠. 한국이 아무리 노력해도 미국의 기술 격차를 좁힐 수는 없다고요. 그날 밤 한국 뉴스를 봤어요. 폴란드 국방장관이 KF-21 도입을 공식 발표하는 장면이 나왔죠. 나토 동부방어의 핵심 전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몇 달 못 가서 후회할 거야. 잠들기 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속은 빈 깡통 같다고 생각했죠. KF-21도 마찬가지일 거라고요. 다음 날 아침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인도네시아가 KF-21 추가 주문을 검토한다는 거였죠. 처음 42대에서 80대로 늘린다는 얘기였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뭔가 정치적인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했죠. 존 카터에게 전화했어요. 인도네시아가 미쳤나 봐요. 추가 주문을 한대요. 존이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 우리가 압박을 가하면 취소할 거야. 어떡해요? F-설 미끼로 흔들면 돼. 인도네시아도 결국 F-35를 원하거든. 저는 안심했어요. 미국이 움직이면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올 거라고 믿었죠. 한국의 꿈은 곧 깨질 거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UAE 왕세자가 직접 한국을 방문한다는 뉴스가 나왔죠. KF-21 생산 시설을 둘러본다고 했습니다. 단순한 구매자가 아니라 파트너로서 온다는 거였어요.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제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걸까요? 하지만 여전히 부정하고 싶었어요. 한국이 미국을 넘어설 수는 없다고요. 며칠 후 폴란드 공군 대표단을 만났어요. 그들은 KF-21에 대해 열광적이었죠.
가격 대비 성능이 환상적이에요. F-16보다 현대적이고요. 한 장교가 말했습니다. 저는 반박했어요. 하지만 검증되지 않은 기체 아닙니까? 폴란드 장교가 웃으며 답했죠. 미국 전투기도 처음엔 다 그랬잖아요. 우린 한국을 믿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한국을 믿는다니요. 미국이 아니라 한국을요. 저는 더 깊이 파헤치기로 했습니다. 분명 뭔가 숨겨진 문제가 있을 거예요. 완벽한 전투기는 없으니까요. 특히 경험이 부족한 한국이 만든 거라면 더욱 그렇겠죠. 하지만 며칠간 조사한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생산 품질은 예상보다 훨씬 좋았고 가격도 정말 저렴했죠. 부품 국산화율이 65%나 되었습니다. 핵심 부품들을 직접 만들고 있었어요. 그래도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겉모습은 그럴듯해도 진짜 실력은 다를 거야.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죠. 존 카터의 말이 맞을 거라고 위안을 삼았어요. 곧 취소될 계약이라고요. 일주일 후 저는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보고서에는 한국 KF-21은 과대평가되었다고 결론지었어요. 지속 가능하지 않은 프로젝트라고도 덧붙였죠. 펜타곤 사람들은 안도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사우디아라비아까지 KF-21 구매를 검토한다는 거였죠. 이스라엘도 관심을 보인다고 했습니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었어요. 저는 다시 한국에 가야겠다고 생각했죠. 이번엔 정말 제대로 파헤쳐야 했습니다. 한국이 뭘 숨기고 있는지, 어떤 트릭을 쓰는지 밝혀내야 했어요. 미국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2달이 지난 어느 날, 저는 두바이로 날아갔습니다. UAE가 KF 정비 허브를 구축한다는 소식을 듣고 직접 확인하러 간 거죠.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뜨거운 사막의 열기가 저를 덮쳤어요. 공항에서 만난 현지 관계자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마이클 씨, 상황이 좋지 않아요. 알막툼 공군기지로 향하는 차 안에서 그가 설명했죠. 미국 국무부에서 압박이 들어왔어요. F-35 도입을 재검토하겠다고요. 저는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드디어 미국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KF-21 계약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의 대답은 예상 밖이었어요. 일단 정비 허브 구축은 중단됐어요. 하지만 계약 자체를 취소하진 않았죠. 차는 거대한 경납고 앞에 멈췄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어요. 텅 빈 공간에 먼지만 쌓여 있었죠. 원래 이곳엔 최첨단 정비 장비가 들어올 예정이었어요. 한국 기술자 30명이 상주하며 교육할 계획이었죠. 현지 인력 200명을 고용하기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경비원 몇 명만 을씨년스럽게 서 있을 뿐이었죠. 언제 이렇게 됐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3주 전부터요. 유럽연합도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거든요. 안내인이 한숨을 쉬며 말했죠. 프랑스가 라팔 전투기를 반값에 제공하겠다고 제안했어요. 저는 빈 경납고를 둘러보며 생각했습니다. 역시 한국은 버티지 못했구나. 미국과 유럽의 압박을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이게 현실이죠. 작은 나라가 큰 나라에 도전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프랑스의 장피에르 뒤랑이었죠. 마이클, 두바이에 있다고 들었네. 빈 경납고 구경은 잘했나? 그의 목소리엔 승리감이 묻어났어요. 보셨다시피 게임은 끝났습니다. 장피에르, 그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한국산 전투기는 신뢰할 수 없어. 기술 지원도, 부품 공급도 보장할 수 없지. 저는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전투기는 만드는 것보다 유지가 더 중요한데 말이죠. 정확해. 그래서 UAE도 결국 우리 라팔을 선택할 거야. 전화를 끊고 나서 현지 관계자에게 물었어요. 정말 라팔로 바꿀 겁니까?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결정된 건 없어요. 왕세자님이 고민 중이시죠. 왜요? 프랑스가 좋은 조건을 제시했잖아요. 그의 대답이 의외였어요. 한국 전투기 성능이 정말 좋거든요. 실제로 봤는데 놀라웠어요.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미국과 유럽의 압박을 받으면서까지 살 이유는 없잖아요. 그게 딜레마죠. 다음 날 폴란드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곳도 상황이 비슷하다고 했죠. 바르샤바 근교에 건설 중이던 조립 공장이 멈췄다는 거예요. 독일이 압박을 가했다고 했습니다. 유럽 방위는 유럽 전투기로라는 명분이었죠. 저는 폴란드 담당자와 화상 통화를 했어요. 화면 너머로 공사가 중단된 공장이 보였습니다. 철골 구조물만 덩그러니 서 있었죠. 노동자 300명이 일자리를 잃었어요. 그가 씁쓸하게 말했어요.
유감입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 아닙니까? 제가 말했죠. 글쎄요. 우리도 KF-21을 정말 원했거든요. 이유가 뭐죠? 가격도 좋고 성능도 검증됐고 무엇보다 기술 이전을 약속했어요. 기술 이전이라는 말에 귀가 솔깃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핵심 기술을 이전하겠다고 했습니까? 네. 부분 조립과 정비 기술을 완전히 넘겨주기로 했죠. 미국은 절대 그런 조건을 제시하지 않거든요. F-35는 블랙박스나 다름없었죠. 인도네시아 소식도 들려왔어요. 자카르타 인근 공장 건설이 전면 중단됐다고 했습니다. 호주와 싱가포르가 압박을 가했다는 거였어요. 동남아 군사 균형을 깨뜨린다는 이유였죠. 저는 점점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왜 모든 나라가 이렇게 강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한국 전투기가 정말 그렇게 위협적인가요? 혹시 제가 뭔가 놓친 게 있는 건 아닐까요?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자료를 다시 검토했어요. KF-21의 스펙을 하나하나 살펴봤죠. 엔진은 미국제 F-414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대부분 한국이 독자 개발했더군요. 특히 눈에 띄는 건 아이언버드라는 시스템이었어요. 지상에서 전투기의 모든 시스템을 시험하는 장치라고 했죠. 미국도 비슷한 걸 갖고 있지만 한국 것은 뭔가 달랐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설계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복좌형 설계도 특이했어요. 단순히 훈련용이 아니라 무인기 제어용이라고 했죠. 후방석에서 무인기 세대까지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이건 미국도 아직 실용화하지 못한 기술이었어요. A사 레이더도 마찬가지였죠. 한국이 독자 개발했다는데 성능이 예상외로 좋았습니다. 각도 조절 범위가 넓고 TR 모듈 수도 많았어요. 어떻게 이런 걸 만들었는지 궁금해졌죠. 워싱턴에 도착해서 존 카터를 만났어요. 압박이 효과가 있는 것 같네. 그가 만족스럽게 웃었죠. 세 나라 모두 공장 건설을 중단했다고 들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어요. 뭐가 이상한데? 계약 자체는 취소하지 않았어요. 그냥 중단만 한 거죠. 존이 어깨를 으쓱했어요. 시간 문제야. 압박을 더 강화하면 완전히 포기할 거라고. 하지만 저는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세 나라 담당자들의 표정에서 아쉬움을 봤거든요. 정말로 KF-21을 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단지 압박 때문에 못하는 것뿐이었죠. 그날 밤, 집에서 뉴스를 봤어요. 한국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는 장면이 나왔죠. 우리는 정당한 계약을 이행할 것입니다. 어떤 압박에도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강한 어조였어요. 보통 한국은 미국 눈치를 보는데 이번은 달랐죠. 며칠 후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이 자체 자금으로 해외 생산 시설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압박으로 중단된 공장들을 한국 돈으로 짓겠다는 거였죠.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장 피에르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어요. 한국이 미쳤나 봐. 자기 돈으로 해외 공장을 짓겠다니. 그러게요. 왜 그러는 걸까요? 자존심 때문이겠지. 하지만 오래 못 갈 거야. 그런데 저는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한국이 정말로 뭔가 다른 카드를 갖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들이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단순한 자존심 때문은 아닐 겁니다. 다시 한국에 가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이번엔 정말 깊이 파고들어야 했죠. 한국이 뭘 믿고 이러는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그들의 진짜 실력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했어요. 출발 전날 펜타곤 브리핑에 참석했습니다. 한국 KF-21에 대한 평가 회의였죠. 대부분 낙관적이었어요. 압박이 효과를 보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죠. 하지만 한 분석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한국이 예상보다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뭔가 숨겨진 카드가 있을지도 몰라요. 저도 그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저도 다시 한국에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를 걷는데 한 동료가 물었어요. 마이클, 정말 한국이 위협이 될 거라고 생각해? 저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죠.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확인하러 가는 거고요. 그날 밤 짐을 싸면서 생각했습니다. 이번엔 뭔가 다른 걸 발견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한국이 정말 허풍이 아니라면요. 정말로 숨겨진 실력이 있다면요. 그건 모든 걸 바꿔놓을 수도 있을 겁니다. 세 번째 한국 방문은 완전히 다른 목적이었습니다. 이번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으로 직접 초청을 받았어요. 핵심 기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라는 메시지와 함께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김하진 박사가 직접 마중 나와 있었죠. 마이클 선생님, 오늘 보실 것들이 많을 겁니다.
대전으로 가는 차 안에서 김 박사가 말했어요. 선생님이 쓰신 보고서 잘 읽었습니다. 우리 기술을 평범하다고 하셨더군요. 제가 약간 당황했죠. 그게 제가 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객관적 평가였습니다. 김 박사가 미소를 지었어요. 오늘 생각이 바뀌실 겁니다. 연구소에 도착하자 거대한 건물이 눈앞에 나타났어요. 시스템 통합 실험동이라는 간판이 보였죠. 안으로 들어가니 축구장만한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한가운데 거대한 철골 구조물이 있었어요. 바로 아이언버드였죠. 이게 뭐죠? 제가 물었어요. 박소영 연구원이 다가와 설명했습니다. 전투기의 모든 시스템을 지상에서 통합 시험하는 장치예요. 실제 비행 없이도 모든 걸 테스트할 수 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국도 비슷한 걸 갖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 뭔가 달랐습니다. 구조가 완전히 새로웠어요. 이건 우리가 아는 아이언버드와 다른데요. 박소영 연구원이 자랑스럽게 말했죠. 우린 베끼지 않았습니다. 새로 해석했을 뿐이죠. 그때 시연이 시작됐어요. 수십 개의 모니터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갑자기 수만 건의 데이터 로그가 화면을 가득 메웠어요. 초당 10,000번 이상의 신호가 오가고 있었죠. 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 속도로 데이터를 처리한다고요? 네. 실시간으로 모든 시스템을 점검해요. 오류를 사전에 잡아내죠. 박 연구원이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화면에 시뮬레이션이 떴습니다. 가상의 전투 상황이었죠. 전투기가 미사일을 회피하고 반격하고 귀환하는 과정이 그대로 재현됐어요. 모든 시스템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실시간으로 보였죠. 유압, 전기, 전자전 시스템이 완벽하게 연동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통합 수준은 처음 봤어요. 테스트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김하진 박사가 대답했어요. 30만 번 넘게 했죠. 모든 상황을 가정해서요. 30만 번이요? 네. 24시간 자동으로 돌아가요. 인공지능이 스스로 시나리오를 만들어 테스트합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미국도 이 정도 수준은 아니었거든요. 우리는 아직도 많은 부분을 수동으로 테스트했죠. 한국이 이런 시스템을 독자적으로 만들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A사 레이더 실험실이었어요. 김 박사가 직접 안내했죠. 저희가 개발한 레이더는 1000개가 넘는 TR 모듈을 갖고 있어요. 1000개요? 그게 가능합니까? 보여드릴게요. 전파 차폐실로 들어갔어요. 벽면이 온통 피라미드 모양 흡수체로 덮여 있었죠. 중앙에 A사 레이더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김 박사가 스위치를 켜자 레이더가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모니터에 탐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200km 밖 목표물을 잡아내고 있었어요. 탐지 거리가 F-35보다 %더 깁니다. 김 박사가 설명했죠.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TR 모듈 배치를 혁신적으로 바꿨어요. 각도도 다르게 설계했고요. 화면을 확대해서 보여줬습니다. 정말로 모듈 배치가 독특했어요. 육각형 벌집 구조가 아니라 새로운 패턴이었죠. 이건 저희가 독자 개발한 알고리즘이에요. 박소영 연구원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신호 처리 방식도 완전히 새롭게 만들었고요. 제가 물었어요. 미국 기술을 참고하지 않았다고요? 참고는 했죠. 하지만 베끼진 않았어요. 원리를 이해하고 우리 방식으로 재해석했습니다. 그들의 자신감이 놀라웠어요. 실제로 데이터를 보니 부정할 수 없었죠. 성능이 정말 뛰어났으니까요. 점심시간에 김 박사와 식사를 했어요. 솔직히 놀랐습니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제가 인정했죠. 김 박사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우린 30년을 준비했어요.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죠. 그래도 미국의 기술력을 따라잡기는 힘들 텐데요. 따라잡으려는 게 아니에요. 다른 길을 가는 거죠. 다른 길이요? 네. 우리만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오후에는 비행 시뮬레이터를 체험했어요. 복좌형 KF-21 조종석을 그대로 재현한 거였죠. 전방석과 후방석이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후방석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무인기 제어용이에요. 여기서 최대 세대까지 통제할 수 있죠. 박 연구원이 시연을 시작했습니다. 후방석 화면에 무인기 세대가 나타났어요. 각각 다른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죠. 이걸 한 사람이 통제한다고요? 네, 인공지능이 보조하니까 가능해요. 손가락 몇 번 움직이자 무인기들이 편대를 잃었습니다. 공격 대형으로 전환하고 다시 분산하고 귀환하는 모습이 완벽했어요. 이 기술은 미국도 아직 제가 말을 잊지 못했어요. 김 박사가 조용히 말했죠.
우리가 먼저 실용화했습니다. 오히려는 앞서 있을 거예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떻게 한국이 이런 기술을 가질 수 있죠? 제가 알던 한국이 아니었어요. 베끼고 따라하던 그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실험실을 나오면서 박소영 연구원이 말했어요. 마이클 선생님, 우리도 자존심이 있어요. 영원히 따라만 갈 순 없잖아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한국을 너무 얕봤던 걸까요?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어요.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아이언버드의 혁신적 설계, A사 레이더의 독창성, 무인기 제어 기술. 모든 게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구심은 남았어요. 기술이 좋다고 해서 다가 아니니까요. 실전에서 검증되지 않았고 대량 생산 능력도 의문이었죠. 무엇보다 미국의 압박을 견딜 수 있을까요? 존 카터에게 전화했어요. 한국 기술이 생각보다 뛰어나네. 그래도 한계가 있을 거야. 글쎄, 직접 봐야 알 것 같아. 무슨 소리야? 설마 한국 편을 드는 건 아니지?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솔직히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30년간 믿어온 미국 우위론이 흔들리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아직 결론 내리긴 이르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김하진 박사가 제안했어요. 내일 시험 비행을 보러 가실래요? 특별한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거요? 복좌형 KF-21이 무인기를 실제로 제어하는 장면이요. 저는 망설임 없이 답했죠. 가겠습니다. 이건 꼭 봐야 했어요. 정말로 한국이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지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그날 밤,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 뭘 보게 될까요? 정말 한국이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여전히 한계가 드러날까요? 궁금증과 불안이 뒤섞였어요. 잠들기 전 문득 박소영 연구원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린 베끼지 않았습니다. 새로 해석했을 뿐이죠. 그 자신감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정말 한국이 독자적인 길을 찾은 걸까요? 내일이면 알게 되겠죠. 새벽 5시, 김하진 박사가 호텔로 데리러 왔습니다.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 될 거예요. 그의 목소리에 흥분이 묻어났죠. 서산 공군기지로 향하는 차 안은 묘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동이 트는 하늘 아래 활주로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기지에 도착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활주로 위에 KF-21 한 대와 무인기 3대가 나란히 서 있었죠. 복좌형 KF-21은 검은색 특수 도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무인기들은 크기가 제각각이었어요. 아침 햇살에 기체들이 반짝거렸죠. 저 무인기들이 모두 KF-21과 연동됩니까? 제가 물었어요. 김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후방석에서 동시에 제어해요. 각각 다른 임무를 수행하면서도 완벽한 편대 비행이 가능하죠. 관제탑으로 올라갔어요. 대형 모니터들이 벽면을 가득 메우고 있었죠. 각 항공기의 상태가 실시간으로 표시됐습니다. 심박수 모니터처럼 그래프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제 심장도 빨라지기 시작했죠. 이제 시작합니다. 관제사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조종사 2명이 KF-21에 탑승했습니다. 전방석 조종사가 시동을 걸자 엔진 소리가 활주로를 가득 메웠어요. 무인기들도 차례로 엔진이 켜졌죠. 무인기 연결 시작. 후방석 조종사의 목소리가 스피커로 들렸어요. 모니터에 LINKESTABLISHED라는 문구가 떴습니다. 세 대의 무인기가 동시에 KF-21과 연결된 거죠. 데이터 전송 속도가 화면에 표시됐어요. 초당 기가바이트 단위였습니다. 이륙 허가가 떨어졌어요. KF-21이 먼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죠. 굉음과 함께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그 순간 무인기들이 자동으로 뒤를 따랐어요. 완벽한 간격을 유지하며 차례로 이륙했죠. 저게 어떻게 가능하죠?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박소영 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위치를 계산해요. 바람, 속도, 각도를 모두 고려해서 자동 조절하죠. 하늘에 오른 4대의 항공기가 편대를 이뤘어요. KF-21이 선두에 무인기들이 역삼각형으로 뒤를 따랐죠. 마치 철새들이 이동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관제탑 안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이제 전투 기동 시연입니다. 후방석 조종사가 말했어요. 갑자기 편대가 흩어졌습니다. 무인기들이 각자 다른 방향으로 날아갔죠. 하지만 모니터를 보니 여전히 연결되어 있었어요. 1번기 좌측 공격 진입, 2번기 우측 어무, 3번기 상공 정찰. 후방석에서 명령이 떨어질 때마다 무인기들이 즉각 반응했어요.
마치 조종사가 4개의 몸을 가진 것처럼 움직였죠. 그때 시뮬레이션 적기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적 발견. 교전 시작. KF-21이 급선회했습니다. 무인기들이 동시에 공격 대형으로 전환했어요. 포위 기동이 시작됐죠. 제 눈이 믿기지 않았어요. 4대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가상의 적을 포위했습니다. 각자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면서도 서로 충돌하지 않았어요. 후방석 조종사는 태블릿 하나로 이 모든 걸 통제하고 있었죠. 이건 불가능해야 했다. 제가 중얼거렸어요. 그런데 내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다. 김 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의 미래 전투 시스템이에요. 10분간의 시연이 끝나고 착륙이 시작됐어요. 무인기들이 먼저 차례로 내려왔습니다. 자동 착륙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했죠. 마지막으로 KF-21이 부드럽게 활주로에 닿았어요. 관제탑 안이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저도 모르게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정말 놀라운 광경이었거든요. 미국도 아직 실용화하지 못한 기술을 한국이 해낸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죠? 제가 김 박사에게 물었어요. 15년 전부터 준비했어요. 드론 기술과 전투기 기술을 융합했죠. 미국보다 먼저요? 다른 접근이었어요. 우린 처음부터 통합 시스템으로 설계했거든요. 바로 그때였어요. 김 박사의 휴대폰이 급하게 울렸습니다. 표정이 순식간에 어두워졌죠. 뭐라고? 세 나라 모두 통화를 끝낸 그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무슨 일입니까? 제가 물었어요. 인도네시아, UAE, 폴란드가 동시에 계약 취소를 통보했대요.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방금 전에 감동이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박소영 연구원이 태블릿을 들고 왔어요. 폴란드 현지 뉴스예요. 화면에는 끔찍한 장면이 나오고 있었죠. 수백 명의 노동자와 가족들이 공장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울부짖는 여자들, 주저앉은 남자들, 우는 아이들까지요. 일자리를 돌려달라. 우리가 뭘 잘못했나. 현수막과 피켓이 흔들렸어요. 한 노동자가 카메라 앞에서 절규했죠. 3대가 일할 수 있는 직장이었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게 끝났어요. 저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기술의 대결 뒤에는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생존이 걸린 문제였죠. 정치적 압박의 희생자들이었습니다. UAE 소식도 전해졌어요. 현지 파트너 회사가 파산 위기라고 했죠. KF-21 정비를 위해 막대한 투자를 했는데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된 거예요. 직원 500명이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였어요. 부품 공장을 짓던 현지 기업들이 줄줄이 도산 위기에 몰렸죠. 수천 명의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한국 기술진 100여 명도 철수 명령을 받았어요. 김하진 박사가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이게 공정한 경쟁입니까? 기술로 겨뤄야지. 왜 압박으로 막는 거죠? 그의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저도 할 말이 없었어요. 이건 정당한 경쟁이 아니었으니까요. 미국이 주도한 겁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김 박사가 쓴웃음을 지었죠. 모르시겠어요? FMI 판매가 줄어들까 봐 두려운 거죠. 사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에서 이런 결정이 내려졌다는 거요. 하지만 이렇게 직접 피해를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특히 노동자들의 눈물이 잊히지 않았죠. 박소영 연구원이 울먹였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그냥 좋은 전투기를 만들었을 뿐인데.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한국은 정당하게 경쟁했어요. 오히려 압박하는 쪽이 비겁한 거였죠. 관제탑을 나오면서 활주로를 다시 봤어요. 아까 그 멋진 비행을 했던 전투기들이 조용히 서 있었죠. 최첨단 기술의 결정체였지만 이제 갈 곳이 없어진 겁니다. 아이러니했어요.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김 박사에게 물었어요. 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정치가 진실을 가릴 수는 있어도 성능은 거짓말하지 않으니까요. 돌아가는 차 안에서 폴란드 뉴스를 계속 봤어요. 한 노동자의 아내가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왔죠. 남편이 매일 새벽에 일어나 공장에 갔어요. 자랑스러워했죠. 한국 전투기를 만든다고.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었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한국의 논밭이 평화롭게 펼쳐져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전혀 평화롭지 않았죠. 오늘 본 놀라운 기술과 동시에 일어난 비극적 취소 소식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을 때 존 카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마이클, 들었지? 다 끝났어. 한국 전투기는 이제 끝이야.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끝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시작일까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복좌형 KF-21이 무인기를 제어하던 장면이 계속 떠올랐죠. 그리고 폴란드 노동자들의 눈물도요. 기술과 정치, 혁신과 압박, 희망과 절망이 뒤섞인 하루였습니다. 새벽 2시, 김하진 박사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한국 정부가 대응을 준비 중입니다. 이대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무슨 대응을 준비하는 걸까요? 한국이 정말 미국의 압박에 맞설 수 있을까요? 창밖을 보니 서울의 불빛들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어요. 꺼지지 않는 불빛처럼 한국도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았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작은 나라가 큰 나라에 도전하는 건 위험한 일이니까요. 일주일 후, 저는 폴란드 바르샤바에 있었습니다. 직접 현장을 보지 않고는 보고서를 쓸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근교 공업지대로 향했죠. 회색 하늘 아래 황량한 들판이 펼쳐졌습니다. 멀리 철골 구조물이 을씨년스럽게 서 있는 게 보였어요. KF-21 조립공장 예정지에 도착했을 때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죠. 공장 정문 앞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남자들, 여자들,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요. 일자리를 돌려달라는 현수막이 바람에 펄럭였어요. 추운 날씨에도 그들은 그곳을 떠나지 않고 있었죠. 한 중년 남자가 마이크를 잡고 외쳤어요. 우리는 3달 동안 교육받았습니다. 한국 기술을 배웠어요. 군중이 함성을 질렀죠. 이제 와서 모든 게 끝이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여기저기서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저는 군중 사이를 지나한 노동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영어 하십니까? 조금요. 당신은 누구죠? 미국에서 온 분석가입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미국 사람이라고?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어. 주변 사람들이 저를 둘러쌌어요. 분노한 눈빛들이 저를 향했죠.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냥 일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한 여성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그들의 분노가 정당하다는 걸 알았거든요. 죄송합니다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죠. 한 노인이 제 팔을 잡았어요. 내 아들과 손자가 여기서 일할 예정이었소. 3대가 함께 일할 수 있는 직장이었는데. 공장 관리사무소로 들어갔습니다. 폴란드 프로젝트 매니저 야체크를 만났어요. 그의 책상 위엔 해고, 통지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320명을 해고해야 해요. 그가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체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제가 물었어요. 독일이 압박했어요. EU 보조금을 끊겠다고 협박했죠. 그래서 굴복한 겁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정부가 버틸 수 없었죠. 야체크가 서랍에서 사진을 꺼냈어요. 이게 2달 전 사진이에요. 첫 교육을 마친 날이었죠. 사진 속 노동자들은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과 어깨동무를 하고 있었어요. 희망에 가득 찬 얼굴들이었죠. 한국 기술진은 정말 훌륭했어요. 성심성의껏 가르쳐줬죠. 야체크가 말을 이었습니다. KF-21 조립 기술뿐 아니라 품질 관리, 공정 혁신까지 모두 전수해줬어요. 그런데 왜? 정치예요. 순전히 정치 때문이죠. 그때 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들어왔어요. 야체크의 비서였죠. 소장님, 노동자 대표들이 면담을 요청합니다. 몇 명이나? 50명 정도 와 있어요. 회의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노동자 대표들이 들어왔어요. 모두 지친 표정이었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죠. 대표로 보이는 중년 남자가 일어섰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한국 정부와 직접 얘기하고 싶어요. 야체크가 한숨을 쉬었어요. 이미 끝난 일이에요. 정부 결정은 번복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린 어떻게 됩니까? 가족은 누가 먹여 살립니까? 한 젊은 노동자가 주먹을 쥐며 말했어요. 우린 한국 기술을 믿었어요. 그게 우리 미래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들의 절망이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단순한 일자리 상실이 아니었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사라진 거였습니다. UAE 소식도 전해졌어요. 야체크가 태블릿을 보여줬죠. 두바이도 비슷한 상황이래요. 파트너 회사 3곳이 파산했대요. 화면에는 텅 빈 사무실 사진이 있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활기찼던 곳이었죠. 인도네시아는 더 심각했어요. 현지 부품업체 12곳이 연쇄 도산 위기였죠. 도미노처럼 무너지고 있어요. 야체크가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만 피해본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피해자죠. 그때 야체크의 전화가 울렸어요. 한국에서 걸려온 전화였죠. 스피커폰으로 전환했습니다. 김하진 박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야체크 씨,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방법을 찾고 있어요. 김 박사님, 이미 끝났어요. 정부 명령이 내려졌고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 박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정치가 진실을 가릴 수는 있어도 성능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제가 끼어들었어요. 김 박사님, 마이클입니다. 폴란드에 와 있어요. 아, 마이클 선생님. 현장을 보고 계시는군요. 네, 상황이 심각합니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김 박사가 놀라운 얘기를 했어요. 한국 정부가 특별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어요. 피해 노동자들을 지원할 겁니다. 야체크가 놀라서 물었죠. 한국이 우리 노동자들을 지원한다고요? 네. 그리고 더 큰 카드를 준비 중입니다. 더 큰 카드요? 제가 물었어요. 곧 알게 되실 거예요. 우린 이대로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전화가 끊긴 후 회의실은 조용해졌어요. 희망과 의구심이 뒤섞인 침묵이었죠. 공장을 나오면서 다시 노동자들을 봤어요. 여전히 정문 앞을 지키고 있었죠. 한 어린아이가 아빠 언제 일하러 가? 라고 묻는 게 들렸습니다. 아버지는 대답하지 못하고 아이를 꼭 안았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폴란드 뉴스를 봤어요. 정부 대변인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죠. 이유와의 관계를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어요. 노동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대변인은 얼버무렸어요. 대체 일자리를 찾아보겠다는 공허한 답변뿐이었죠. 하지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KF21 같은 첨단 프로젝트는 다시 오지 않을 거라는 거요. 그날 밤, 존 카터와 통화했어요. 폴란드 상황은 어때? 처참해요. 수백 명이 일자리를 잃었어요.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지. 미국 이익이 우선이니까. 저는 더 이상 동의할 수 없었어요. 존, 이게 정말 옳은 일일까요? 무슨 소리야? 당연히 옳지. 우리가 시장을 지켜야 해. 하지만 혁신적인 기술을 가진 나라를 이렇게 막는 게. 마이클, 설마 한국 편을 드는 건 아니겠지?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솔직히 혼란스러웠거든요. 미국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공정한 경쟁도 중요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 파괴되는 걸 보는 게 괴로웠죠. 다음 날 아침, 충격적인 뉴스가 터졌어요. 한국 대통령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던 겁니다. 부당한 압박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카드를 꺼내들었죠. 필요하다면 KF21 핵심 기술을 개발도상국에 무상으로 제공하겠다. 이건 폭탄 선언이었어요. 미국과 유럽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였죠. 첨단 전투기 기술이 확산되는 건 말입니다. 야체크가 흥분해서 전화를 걸어왔어요. 들으셨어요? 한국이 기술 공개를 카드로 들고 나왔어요. 네, 저도 봤습니다. 이제 게임이 바뀔 거예요. 미국도 EU도 당황하고 있을 겁니다. 그는 맞았어요. 워싱턴은 발칵 뒤집혔을 겁니다. 한국이 이렇게 강하게 나올 줄은 아무도 예상 못했으니까요. 작은 나라가 큰 나라들에게 정면으로 도전장을 낸 거죠. 폴란드 노동자들 사이에도 희망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공장 앞 시위대의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었다는 거요. 기술 패권, 공정한 경쟁, 그리고 사람들의 미래가 걸린 싸움이었습니다. 한국은 지금 그 싸움에서 물러서지 않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한국의 기술 개방 선언 이틀 후, 저는 브뤼셀에 있었습니다. 나토 본부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어요. 회의장으로 들어가는 복도에서 각국 대표들의 긴장된 목소리가 들렸죠. 한국이 진짜로 기술을 공개할까? 블러핑일 거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엔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회의장 안은 술렁거렸습니다. 정면 스크린에 나토 기술평가위원회 최종 보고서라는 제목이 떴어요. 위원장이 단상에 올라갔죠. 백발의 노신사였는데 표정이 무척 진지했어요. 지난 6개월간 KF21을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회의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첫 번째 데이터입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한국의 아이언버드 시스템은 30만 회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 여기저기서 헉소리가 나왔죠. 이는 F-35개발 당시 수치입니다. 제 옆자리 영국 대표가 안경을 벗고 눈을 비볐어요. 한 프랑스 대표가 손을 들었어요. 그 데이터가 조작된 건 아닙니까? 위원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검증했습니다. 모든 로그 파일을 분석했죠.
타임스탬프, 시스템 응답 시간, 오류율까지 전부요. 그가 세부 자료를 띄웠어요. 조작 불가능한 객관적 사실입니다. 두 번째 데이터입니다. 다음 슬라이드가 넘어갔어요. A사 레이더 탐지 거리가 현존 최고 수준 대비 25%더 깁니다. 미국 대표가 벌떡 일어났죠.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위원장이 상세 자료를 보여줬어요. TR 모듈 배치를 혁신적으로 바꿨고 신호 처리 알고리즘이 완전히 새롭습니다. 화면에 복잡한 수식과 도표가 나타났죠. 우리 전문가들도 처음엔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실측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실제 레이더 테스트 영상을 재생했어요. 목표물이 230km 밖에서 선명하게 잡히는 게 보였죠. 장 피에르 듀랑이 냉소적으로 말했어요. 그래도 실전 경험이 없잖아요. 종이 위 숫자일 뿐이죠. 위원장이 세 번째 자료를 띄웠습니다. 복좌형 무인기 통합 제어 시스템은 미국과 중국보다 최소 5년은 앞서 있습니다. 이번엔 정말 모두가 충격을 받았어요. 회의장 여기저기서 탄식이 흘러나왔죠. 어떤 근거로 그런 판단을 하신 겁니까? 독일 대표가 물었죠. 실제 비행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4대 동시 제어, 실시간 임무 전환, 자율 편대 비행까지 완벽했어요. 위원장이 동영상을 재생했습니다. KF-21과 무인기들의 시험 비행 장면이었죠. 무인기들이 마치 한 몸처럼 움직이는 모습에 모두 숨을 죽였어요. 이 기술의 핵심은 뭡니까? 제가 질문했어요. 인공지능과 데이터 링크의 완벽한 융합입니다. 한국은 삼성과 LG 통신 기술을 군사용으로 전환했어요. 민간 기술을 군사 기술로 승화시킨 거였죠. 특히 오지 기술을 응용한 초저지연, 통신이 핵심이었습니다. 위원장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줬어요. 결론입니다. KF-21은 명실상부한 4.5세대 최강 전투기입니다. 빨간색으로 강조된 문장이 떴죠. 모든 수치는 조작 불가능하며 객관적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그가 천천히 회의장을 둘러봤어요. 이 보고서엔 12개국 전문가 43명이 참여했습니다. 만장일치 결론입니다. 회의장이 웅성거렸어요. 나토 기술평가위원회가 이렇게 명확한 결론을 낸 건 이례적이었죠. 더 이상 한국 기술을 무시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거예요. 한 이탈리아 대표가 중얼거렸죠. 믿을 수 없어. 한국이 우리를 앞질렀다니. 휴식 시간에 복도로 나왔을 때 존 카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나토 보고서 봤어. 이게 사실이야? 네, 저도 직접 들었어요. 한국 기술이 진짜였어요. 젠장. 우리가 완전히 오판한 거군. 그의 목소리에 당황스러움이 묻어났죠. 펜타곤이 난리 났어. 어떻게 이걸 놓쳤냐고 서로 책임 떠넘기고 있어. 회의가 재개됐을 때 한국 국방장관의 화상 연결이 준비됐어요. 큰 화면에 그의 얼굴이 나타났죠. 신사숙녀 여러분, 우리는 평화적 경쟁을 원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뒤편에 태극기가 펄럭이는 게 보였죠. 하지만 부당한 압박이 계속된다면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회의장 전체가 숨을 죽였어요. 우리는 KF-21의 핵심 기술을 개발도상국에 개방할 것입니다. 아프리카, 남미, 동남아 모든 국가에게요. 회의장이 얼어붙었어요. 미국 대표가 황급히 말했죠. 그건 국제 안보를 위협하는 일입니다. 한국 장관이 답했어요. 공정한 경쟁을 막는 것이야말로 진짜 위협 아닙니까? 기술 독점이 평화를 가져다 준다고 믿으십니까? 그의 반문에 미국 대표가 말문이 막혔어요. 프랑스 대표가 끼어들었어요. 기술 확산은 매우 위험합니다.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그럼 압박을 철회하십시오. 우리도 원하는 건 정당한 계약 이행입니다. 한국 장관의 요구는 명확했죠. 우리 노동자들도, 파트너국 노동자들도 일자리를 되찾아야 합니다. 그때 독일 대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폴란드 노동자 시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치적 부담이 커지고 있어요. 화면에 유럽 각지의 시위 영상이 나타났죠. 베를린, 파리, 로마 거리에서 한국 전투기 계약을 지켜라. 구호가 울려 퍼졌습니다. 시위대 규모가 수만 명에 달했어요. UAE 대표도 화상으로 참여했어요. 우리도 제고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론이 한국 편이에요. 왕세자께서도 고민이 크십니다. 인도네시아 대표도 마찬가지였죠. 우리 의회가 정부를 압박하고 있어요. 왜 좋은 전투기를 포기하냐고요. 그가 한숨을 쉬었어요. 솔직히 저희도 KF-21을 원합니다.
위원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술적 우수성은 입증됐고 정치적 압박은 역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대표를 둘러봤어요. 이제 결정해야 합니다. 계속 압박할 건가요? 아니면 공정한 경쟁을 허용할 건가요? 무거운 침묵이 흘렀죠. 미국 대표가 시간을 요청했어요. 워싱턴과 상의가 필요합니다. 다른 나라들도 비슷했죠. 회의는 다음 날로 연기됐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바에서 장 피에르를 만났어요. 완패야. 한국이 이길 줄은 몰랐어. 그가 쓴웃음을 지었죠. 기술도 기술이지만 그들의 결단력이 대단해.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가 위스키를 돌리며 말했죠. 30년 동안 이 업계에 있었지만 이런 반전은 처음이야. 한국이 정말 기술을 공개할까요? 제가 물었어요. 할 거야. 그들은 지금 올인한 상태야. 장 피에르가 위스키를 한 모금 마셨죠. 우리가 먼저 물러서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날 거야. 아프리카 국가들이 벌써 한국에 연락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 다음 날 아침 결정이 내려졌어요. 미국이 먼저 백기를 들었죠. KF-21 수출을 방해하지 않겠다는 성명이 나왔습니다. EU도 따라서 압박 철회를 발표했어요. 도미노처럼 다른 나라들도 입장을 바꿨죠. 한국 국방장관이 다시 화면에 나타났어요.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함께 발전하길 원합니다.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죠. 기술 개방 계획은 철회하겠습니다. 대신 정당한 경쟁을 통해 실력을 증명하겠습니다. 폴란드에서 속보가 전해졌어요. 정부가 KF-21 계약을 재개한다고 발표한 거죠. 노동자들이 다시 공장으로 돌아갑니다. 환호성이 들렸어요. 화면 속 폴란드 노동자들이 서로 껴안고 울고 있었죠. 한 노동자가 카메라를 향해 외쳤어요. 한국 감사합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UAE와 인도네시아도 즉각 계약 재개를 선언했어요. 중단됐던 모든 프로젝트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공장이 재가동되고 일자리가 돌아왔어요.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각국 뉴스는 이 소식을 톱으로 다뤘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거요. 30만 번의 테스트, 25% 향상된 탐지거리, 5년 앞선 기술. 이 숫자들이 진실을 말해줬어요. 그리고 나토의 공식 인증이 그 진실의 권위를 더했죠. 그리고 한국의 결단력도 놀라웠죠. 작은 나라가 큰 나라들을 상대로 이긴 겁니다. 기술과 용기로요. 압박이 아닌 실력으로 인정받은 거예요. 저는 평생 처음으로 미국의 패배를 목격한 겁니다. 회의장을 나오면서 존 카터에게 전화했어요. 존, 우리가 졌어. 알아.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야. 무슨 뜻이야? 이제 한국을 진짜 경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거지. 무시하고 누를 대상이 아니라 함께 경쟁할 상대로 말이야. 그는 맞았어요. 게임의 규칙이 바뀐 겁니다. 한국은 더 이상 따라오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앞서가는 나라가 된 거죠. 그리고 저도 이제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브뤼셀을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권위 있는 기관도 인정했죠. 이제 남은 건 제 태도를 바꾸는 것뿐이었습니다. 30년간의 편견을 버리고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 말이죠. 2달 후, 저는 워싱턴 의회 청문회장에 서 있었습니다. 미하원 국방위원회가 저를 증인으로 소환한 거예요. 청문회장은 기자들과 방청객으로 가득 찼죠.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한국 KF-21 사태의 진실이라는 제목이 전광판에 떴어요.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마이클 에런슨 씨, 당신은 지난 6개월간 한국 전투기를 직접 조사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솔직한 평가를 들려주십시오.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존경하는 위원님들, 저는 30년간 미국 방산 우위를 믿어왔습니다. 제 목소리가 청문회장에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제가 한국에서 본 것은 그 믿음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한 의원이 요구했어요. 저는 준비한 자료를 띄웠습니다. 한국의 아이언버드 시스템은 우리보다 진보했고 A사 레이더는 혁신적이며 무인기 통합 기술은 5년 앞서 있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그럼 미국이 뒤처졌다는 겁니까? 보수당 의원이 날카롭게 물었죠. 뒤처진 게 아니라 다른 길을 간 겁니다. 한국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어요. 저는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이건 경쟁이지 위협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F- 영향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죠. 경쟁이 우리를 더 발전시킬 겁니다. 독점은 혁신을 죽이지만 경쟁은 혁신을 낳습니다. 그때 한 진보당 의원이 손을 들었어요. 폴란드 노동자들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압박으로 수백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가 되찾았죠? 네, 제가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잠시 멈췄어요. 그때의 광경이 떠올랐죠. 부끄러웠습니다. 우리가 기술 경쟁이 아닌 정치적 압박으로 막으려 했다는 게요. 청문회장이 술렁거렸어요. 평범한 노동자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그들에겐 아무 잘못이 없었는데 말이죠. 위원장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저는 일어섰어요. 모든 카메라가 저를 향했죠. 우린 한국을 존중해야 합니다. 청문회장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우리를 따라오는 나라가 아닙니다. 동등한 파트너예요. 몇몇 의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죠.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 길입니다. 좀 더 설명해 주시죠. 위원장이 요청했어요. 만약 우리가 계속 한국을 무시하고 압박한다면 그들은 독자적인 길을 갈 겁니다. 저는 청중을 둘러봤어요. 중국, 러시아와 손잡을 수도 있고 제3세계와 새로운 동맹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 위협이 된다는 겁니까? 아니요. 기회를 잃는다는 겁니다. 제가 강조했죠. 한국과 협력하면 더 강해질 수 있어요. 그들의 혁신과 우리의 경험이 만나면 시너지가 날 겁니다. 한 의원이 냉소적으로 물었어요. 당신이 한국 로비를 받은 건 아닙니까? 저는 웃었습니다. 저는 평생 미국 우위론자였어요. 하지만 진실 앞에서는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청문회가 끝난 후 복도에서 존 카터를 만났어요. 마이클, 대단한 증언이었어. 진실을 말했을 뿐이야. 펜타곤이 들썩일 거야. 내가 한국을 동등한 파트너라고 했다는 게 화제가 되고 있어. 우리는 함께 건물을 나왔어요. 워싱턴의 봄날은 화창했죠. 이제 어떻게 될까? 존이 물었어요. 변할 거야. 미국도, 한국도, 세계 방산 시장도 모두. 그로부터 한 달 후, 저는 다시 폴란드에 있었습니다. 이번엔 완전히 다른 목적이었어요. KF-21 조립공장 재가동 기념식에 초대받은 거죠. 공장 앞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노동자들이 가족과 함께 모여 있었어요. 아이들은 풍선을 들고 뛰어다녔고 부인들은 음식을 나눠 먹고 있었죠. 한국 국기와 폴란드 국기가 나란히 펄럭였습니다. 일자리가 돌아왔다.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야체크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마이클 씨, 와주셔서 감사해요. 그의 얼굴엔 미소가 가득했죠. 모든 노동자가 복귀했어요. 아니, 더 늘었죠. 400명이 일하게 됐습니다. 공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생산 라인이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었죠. 노동자들이 각자 위치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선 한국 기술자들이 폴란드 노동자들을 교육하고 있었어요. 한 중년 노동자가 다가왔어요. 당신을 기억해요. 시위 때 왔던 미국 사람이죠? 네, 맞습니다. 그때는 미워했는데 지금은 감사해요. 당신이 진실을 말해줬다고 들었어요. 그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덕분에 우리가 다시 일할 수 있게 됐어요.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죠. 제 아들도 여기서 일해요. 부자가 함께 일하는 게 꿈이었거든요. 기념식이 시작됐어요. 폴란드 총리와 한국 대사가 나란히 단상에 올랐죠.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총리가 선언했어요. 기술 협력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한국 대사도 연설했어요. 우리는 단순한 판매자와 구매자가 아닙니다. 진정한 파트너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죠. 함께 성장하고 함께 발전할 것입니다. 테이프 커팅식이 진행됐어요. 빨간 리본이 잘리자 환호성이 울렸죠. 노동자들이 서로 껴안았습니다. 어떤 이는 울고 어떤 이는 웃었어요. 희망이 되살아난 순간이었죠. 김하진 박사도 와 있었어요. 마이클 선생님, 청문회 증언 잘 봤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처음엔 그렇게 오만했는데. 사람은 누구나 실수해요. 중요한 건 인정하고 바꾸는 거죠. 우리는 함께 공장을 둘러봤어요. 첫 번째 폴란드산 KF-21 동체가 조립되고 있었죠. 6개월 후면 첫 비행을 할 거예요. 김 박사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폴란드가 만든 한국 전투기, 아름답지 않습니까? UAE와 인도네시아 소식도 들렸어요. 두바이 정비 허브가 완공되어 가동을 시작했고
자카르타 부품 공장도 생산을 재개했죠. 수천 명의 일자리가 되살아났습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완전히 바뀐 거예요. 저녁 리셉션에서 폴란드 노동조합 대표를 만났어요. 처음엔 한국 기술을 의심했어요. 그가 솔직하게 말했죠.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그들은 진심이었어요. 어떤 점에서요? 기술만 파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하길 원했어요. 그게 진짜 파트너십이죠. 리셉션장을 나와 밤하늘을 봤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박소영 연구원이 옆에 왔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많은 게 바뀌었어요. 제가 한 건 없어요. 그저 진실을 말했을 뿐이죠. 그 진실이 중요했어요. 그녀가 미소 지었죠. 미국의 인정을 받고 싶었거든요. 베끼는 나라가 아니라 창조하는 나라로요. 이제 완전히 인정받았잖아요. 네, 드디어요.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틀렸었는지를요. 한국은 결코 독자적인 전투기 강국이 될 수 없다고 했었죠. 하지만 그들은 해냈습니다. 아니, 우리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워싱턴에 도착했을 때 공항에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에런슨 씨, 한국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마이크가 제 얼굴 앞으로 왔죠. 저는 분명하게 답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미래 파트너입니다. 존중받아 마땅한 기술 강국이죠. 집으로 돌아와 서재에 앉았어요. 벽에 걸린 사진들을 봤죠. F-16 F- 그리고 이제 KF-21 사진도 추가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미국 독점의 시대가 끝나고 경쟁과 협력의 시대가 온 거죠.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완전히 변했다. 오만했던 내가 겸손해졌고 무시했던 나라를 존중하게 됐다.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한국이 내게 가르쳐준 건 기술이 아니라 태도였다. 작은 나라도 큰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한 문장을 더 적었어요. 이제 나는 안다. 미래는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걸. 대한민국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한국 최고. 대한민국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신다면 한국 힘내라.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을 더하다였습니다.